이어서 우리 김병현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의 사회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과 박명규 전 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대 2006년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부임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박명 교수님께서 저를 좀 보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학과장을 맡고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 학부의 다른 일도 맡고 있었는데 저기 그때 통일연구소인데 연구부장을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도 있어서 어렵다고 그랬더니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있으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던 것이 2006년 아마 10월인가? 그러다가 제가 10년 동안 우리 박명 교수님 원장하실 때 10년 동안 부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서울대에 이제까지 있던 한 16년 정도의 3분의 1을 통일평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그때 기억나면서 참 행복했던 순간, 또 보람있던 순간, 또 어려웠던 순간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정운찬 전 총리님, 또 박명규 전 원장님 모시고 그냥 우리 오늘 생일 잔치니까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인포멀하게 제가 평소에 여쭈고 싶었던 질문들을 여쭈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정운찬 전 총리님께 여쭈고 싶었던 질문이 총장님께서 어떻게 통일연구소 설립을 결정하시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지 하는 궁금하거든요. 네, 남북이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는 좀 그보다는 덜 됐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연구도 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도 통일에 대한 연구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고 특히 대표적 국립대학인데 우리 대학에 이런 문제들 북한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기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튼튼한 연구소를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를 했고 사실은 여러분 요새 좀 인기 없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당시 김종인 박사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분 좋게 말하면 통이 크잖아요. 예산이 많아야지 뭐. 그래서 제가 1년에 10억만 좀 돼서 아주 튼실한 연구 기구를 만들자 하는 생각에서 통일연구소건 연구원이건 하여튼 저 영어로 whatever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 10억인가요? 8년 동안 7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보장받았었죠. 연구소가 원래 10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이 2003년에 총장님이 이제 이게 좀 하시면서 서울대학교의 인문사회 분야에서 그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두 사업을 한국학과 통일학이라고 이제 정하시고 한국학 연구지원 사업 10억, 통일학 연구지원 사업 10억 이렇게 이제 하셨고 한국학은 한국학 관리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그 위원회 방식으로 서울대학교 안에 한국학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사실은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요. 통일학 부분은 생각처럼 이게 잘 되지를 않고 그래서 좀 어느 날 이제 부르셔서 이 통일 연구는 거버넌스를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건 그냥 이렇게 연구비 나눠주는 그 위원회 방식으로는 이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거는 연구소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2년 사실 늦게 2006년이니까 3년 늦게 출발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원래 시작은 똑같이 10억으로 10년을
예상하셨던 거죠, 총장님? 네,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두 기구에 10억씩 10년 한번 넣어보고 결과를 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10억은 큰 돈이고 지금도 큰 돈이에요. 지금 예, 그다음에 이거 10년 동안 그 커밋하셨다는 게 굉장한 결단 같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부원장을 하면서 우리 이 예산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10년 보장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선뜻 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 됐었죠. 처음에. 그때 그 이제 제가 아까도 그 이 연구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총장님께서 그 연구소를 이제 좀 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그 총장님께는 좀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학교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제가 도망을 좀 쳤던 부담, 죄송함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연구소라는 이름은 많은데 정말 이게 제대로 독립된 지식 생산의 한 축으로 내놓을 만한 연구소가 없다는 것이 저는 늘 마음에 좀 걸려서,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이제 좀 외람되게 그때 그 뭘 여쭤봤느냐 하면 총장님 10억 주시는 것 중에 이게 어떻게 서울대학교 안에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연구 지원 사업이니까 5억은 선생님들께 지원하되 5억은 우리 연구소 자체의 거버넌스 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구소가 자기 역량을 못 가지는 연구소는 참 유명무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말 총장님께서 아주 흔쾌히 5억 5억이 아니라 6억이 필요하면 6억을 써도 돼. 그러시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는 알아서 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 어려운 결단이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적인 신뢰와 서포트 때문에 그만큼 좀 부담도 많이 느꼈고 책임감도 느꼈지만 연구소가 이런 독자적인 연구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기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다 잊어버린 거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도 이제 10년 이제 연구원 일을 하면서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이 얼마나 박명 교수님께서 그 커밋되시는지 그걸 항상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하시면서 힘드실 때가 언제 있는지 또 그보다 아마 더 묻고 싶은 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 일로 꿈을 꾸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 연구원 때문에는 꿈을 종종 꿨습니다. 악몽을요. 그것도 무슨 즐거운 꿈이 아니고 악몽을 참 특히 초기에 꾼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다가 잠에서 깨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좀 해외의 중요한 그 연구기관들을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좀 비슷하게라도 가나. 근데 이런 부분이 주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걸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랬고 보람은 참 많은 보람이 있었겠죠. 제 스스로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 역시 제일 그래도 감동스러웠던 것은 저는 그 70주년 김일성 대학교의 그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이 남북 한반도 해방 70주년인데 그때 남북 관계가 완전히 그 차단이 돼서 아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서울대학교 김일성대학 이 행사만 물론 이게 떠들썩하게 밖에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밖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굉장히 알찬 행사가 됐고 그때 이제 연변대학을 매개로 김일성대학하고 얘기를 할 때 괜히 다른 것 복잡하게 내세우면 행사가 안 되니까 당신들도 70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이 북한 체제를 만들어 오느라고 지적인 구심 역할을 했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70년에 서울대학교가 엄청난 그 지적 그 센터 역할을 했는데 당신들은 북한 70년과 김일성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라. 우리는 대한민국 70년과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마. 그렇게 해가지고 영역별로 발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모였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준비를 잘해왔고 김일성대학이 지금 어떤 난제를 안고 있고 어떤 개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우리도 서울대학교에 대한 의식이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참 그 허심탄회하게 하는 그날의 기억이 제일 저한테는 좀 생생했고 이게 앞으로 좀 새로운 물꼬를 여는 이 그 기폭제가 됐기를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제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총장님하고 그 서울대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대학교 선생님들께서 통일연구소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실 때에 선생님들께 메일을 돌려서 개성을 방문할 테니 이 원하시는 선생님들 지원해 주십사 가지고 버스 2대로 그때 가서 정말 그 개성 곳곳을 둘러보았던 것도 참 기억에 남는 인사였습니다. 선생님 그때 기억나세요? 개성 네네. 저희 조상 할아버지 포원 선생 돌아가신 선주교 갔었습니다. 선주교의 그 핏자국이라고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마 약간 그 돌 색깔이 그 붉은색을 넣어놓고 그걸 핏자국이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아까 그 박민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에 통일연구소 설립한 이후에 뭐 주무시면서도 악몽까지 꿀 정도로 제가 요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설립된 다음에 아주 제가 공감을 하는 증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처음에 연구소를 설립하시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덕분에 지금 우리 연구원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한편 참 감사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은 그 탁월하신 리더십이 만든 합작품 또 걸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찬 당시 총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리고 박민 교수님께서 10년 동안 원장직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몸소 보았고 또 체험했던 그런 말씀을 들으시니까 또 그때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저 김일성대 교수들하고 하루 동안 이제 학회한 다음에 그 저녁 만찬이 됐는데 북한의 생활 총화를 하시잖아요. 하니까 어떤 분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일어서더니만 자발적으로 오늘 저기 이 남한에서 오신 이 교수님 앞에서 이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이 남한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는 교수인지 알게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오겠다고 아주 참 순수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때 기억도 나고 저도 그때가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정단님 저기 예전에 그 저기 총리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약간 우리 연구원 관계없지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께서 총리로 가실 때에 전해 듣기로는 세종시 문제 그래서 뭐 행정기관 가는 것보다는 다른 식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때 듣기로는 이제 북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대통령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가셔서 보니까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그 경험을 한번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 총리실. 예, 총리하실 때. 이게 통일 평화연구원 얘기는 직접 관계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저 박명규 교수의 리더십을 말씀하셨으나 어느 기구든지 결국은 리더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총리실에 가서 북한 연구 얘기 많이 했죠, 사실. 그런데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총리실에서 그걸 잘 못해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개성 가서는 개성공단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 개성공단에서 저 홍보하는 사람인가 설명하는 사람을 보고 저 이제 그 공단에서 공단을 소개하는 여성도 있었고 또 우리들을 리드하는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넘어갔어요. 참 유능하대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모여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게 큰 수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임프레션 때문에 자꾸 개성공단 왜 폐쇄하냐, 오히려 늘리자.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지금 파주나 철원 같은 데 해도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욱 더 저 그 통일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총장님 말씀이 저희들의 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비전. 그 꿈꾸는 비전을 주시고 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요. 참 감사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3대 조사 사업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통일 의식조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한국에 없으니까 아마 전 세계도 없는 가장 유니크한 데이터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가장 장기적이고 또 가장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그 통일 의식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조사, 또 남북 통합 주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혼자 되게 가셔서 막 공부를 하시면서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한 건지 지금도 그 축이라는 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연구원이 하고 있는 뭐 사업 뭐 거의 대부분이 10년 동안 원장 하시면서 그 다 닦아주신 그 터전 위에 있는데 그 조사 사업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통일 의식 조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그 사회학에서 이제 소셜 서베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전공은 사회사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보면 심성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멘탈 히스토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제 불어에서는 망달리 때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안 바뀌는 어떤 구조고 그 심성이 역사의 변동의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서베이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고 많은 것이 아까웠어요. 이 굉장한 돈을 들여서 서베이를 해놓고 그때 써먹고 나면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이제 안타까움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맡아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데이터를 우리 유니크한 데이터 없으면 연구소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일단 제가 떠올라서 이 데이터, 이 서베이를 심층적인 망달리 때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통합 지수는 사실은 유럽에서 배웠습니다. 독일 그때 통일 직후에 동독하고 서독을 이렇게 그 연구소들을 방문했을 때 그 구동독 기관 하나가 자기들이 지금 통일은 됐는데 여전히 이 서독과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 연구소가 매년 동독인들의 통합 의식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지수화를 하고 있어서 저것을 우리 남북 관계에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것은 제가 유럽 독일로부터 좀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되게 고민하다가 보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탁 떠오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같이
그 데이터 없이는 연구소는 설 수 없다. 이게 아마 제한테는 제일 큰 이 생각이었고, 어떻게 통일평화연구원 많이 가질 수 있는 질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러다가 하여튼 그 생각들이 그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연구원을 10년 동안 이끌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플로우에서 사실 이전부터 같이 이제 초기부터 연구원에 일하셨던 교수님이 김병로 교수님께서 그러시죠. 김 교수님께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박명규 교수님께서 청장님께 또 질문하시기도 좋습니다. 뭐 물어보시고 싶은 이 자리에 섭섭했던 이야기 좋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 통일평화연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혹시 오해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했고, 또는 평화통일연구원이 더 낫지도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통일평화연구원 이름을 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이 연구원은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통일연구원이 아니라 통일평화연구원이다. 형용사와 명사를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역시 평화가 궁극적인 목표지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화통일 안 하고 통일평화했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회고와 전망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정말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한 우물만 파면서 데이터 구축을 10여 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신문에 따르면은 김병현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데려가고 안 가고, 이런 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사진으로 보여주셨지만 2015년에 이제 저희 그때 통일평화연구원이었죠. 연구원이 외교안보 싱크탱크 11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때 신생연구소이잖아요. 근데 예산도 뭐 통일연구원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10억이 안 되는 예산인데 한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11, 2위까지 올랐으니까 뭐 굉장한 성과를 거둔 셈이었죠. 예, 선생님께서 혹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총장님, 아까 제가 총장님께서 저 그 통일평화연구원을 오해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늘 이제 이게 행사할 때마다 역대 총장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어디 말씀을 하실 때 총장님들 거의 예외 없이 평화통일연구원이라고 부르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수정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평화통일연구원을 다른 사람이 잘못 말하는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통일평화라는 말을 어색하지 않게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좀 다행스럽고 좀. 플로우에서 궁금하신 두 분께 질문 있으면, 뭐 김민호 교수님 혹시 여쭤보고 싶은거나 혹시 소감? 초창기 창립 멤버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예전에 했던 것이 북한 관료들을 교육하는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병로 교수님, 저하고 박민기 원장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 기억도 나고요. 제가 그 얘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에 저는 박 교수님이 가장 힘들어 했다 할 때 그걸 하나 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 관료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비밀리에 했고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 일간지에서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근데 보도를 했는데 조금 과장되게 보도를 한 게, 김정일이 이 관료들을 내보내면서 뭐 주식시장 그다음에 빠찡고 막 그런 것들을 자본주의 거를 배우게 해가 노잣돈을 줘가지고 뭐 가서 빠찡고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중계했던 중국 분이 어디로 이제 피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있어서 막 그 집에서 전화 한국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전화해서 부인이 막 울면서 남편이 지금 어디로 갔는데 지금 행방불명됐다. 그래서 그래서 엄청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한 사람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서 굉장히 막 상당 기간 동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피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가지고 잠시 있었고, 북쪽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서 북쪽에서 이제 이게 그러지 않았다, 이제 그 뭐 일간지가 잘못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 국내 그런 관련되신 분들 와서 교수님 앞에 다 오라고 해서 좀 문책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때 정말 좀 정신이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구나, 그런 기억이 나서 박 교수님 그때 엄청 심리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그 얘기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때는 좀 놀라웠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일을 나름대로 그 정부에서 관리를 하셨던 기재부의 그 공무원 두 분이 이제 연구원으로 왔어요. 이제 김병현 선생님이 그때 아마 이제 잘 아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그 두 분이 담당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저희 연구원 이제 그 같이 앉던 자리에서 이제 뭐 정말 좀 미안하게 됐다,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는데 요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기재부 그때 그분들이 국장인지 과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상당히 파워가 있는 분들이었을 텐데, 그 조그마한 우리 그 문화관 2층 고 정말 이 조그마한 방에서 제가 참 뭣도 모르고 되게 화를 내고 역정을 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멋쩍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런 그 정치적인 외풍이나 이념적인 문제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 드러내지 않는 게 필요한 경우는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참 강했고, 이 자랑하거나 무슨 뭐 스스로를 빛내려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 이 동네 주변에 꽤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개인이나 어떤 기관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 같은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인데, 이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이게 거품이 끼기 매우 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참 강했고, 하여튼 그 점은 저는 뭐 두고두고 저희의 좀 교훈 같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기왕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김병로 교수님께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총장님께서 연구소 이제 하라 하셨고 제가 이제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 고민을 하면서 일단 누군가를 이제 이 일을 같이 할 분을 찾아야겠는데, 김병로 교수님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남북 관계도 하기도 하고 오시고 통일연구원에도 계셨고 그 관계 분야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어쨌든 어디에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밤 한 8시 9시인가 김 교수님 댁 있는 데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커피집에서 제가 여기 오라. 근데 사실 그때는 교수도 아니고요, 그냥 연구 교수, 뭐 이 보장도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현직 교수가 테뉴어까지 받은 분한테 그래도 제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테뉴어를 포기하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3년 연구교수로 오셨습니다. 급여도 신통하게 보장 못 해드리는 상황에서 초기에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역시 누군가 도움받을 수 있는 조력자와 뜻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특히 김병룡 교수님 또 그 외에 여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연구원에 많은 그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이번 기회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이자 체험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15분간 휴식을 갖고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